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정치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어제는 봄이 오시려는지 비가 내렸습니다. 빗속에 황사가 씻겨지듯이 우리 마음도 한결 맑고 깨끗해졌으면 하는데요. 오늘도 맑고 깨끗한 박홍순 선생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거 제일 곤란한 질문이에요. 저는 하는 게 일상이 똑같아요. 같구나. 그냥 너무 무미건조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이 녹음하는 날만 기다리고 지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제가 원하던 답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선언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팟칼럼니스트의 IS보다 페미니즘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논란되면서 시작된 일이지요.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 범죄를 저지르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인지를 공개 처형하는 IS보다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실천행위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치카페 테라스 19번째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은 명지대학교 교수이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많은 책들을 쓰기도 한 분이십니다. 권인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선생님은 그 대한민국은 군대다라는 책으로 저는 선생님 책을 처음 접하게 됐고 또 강연도 읽어보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전 사회적인 어떤 군사주의 문화도 다루기는 하셨지만 소위 예전에 진보운동, 운동권 사회 안에서의 군사주의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충격적인 그런 글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도 많은 그 저술 작업들을 하셨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성평등 주제를 다룬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특이한 시도였나요? 보통 이 성평등 문제를 예. 그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이 네.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주고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근데 그런 시도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반향이 없어요. 반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저로서도 책이 별로 많이 안 팔리셨나요? 아니, 책은 그냥 팔렸어요. 팔렸긴 네. 했지만 그렇게 막 긍정적 의미로서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보니까 이제 따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때 딸이 제가 집필하고 있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거는 일단 출판사에서 제안을 먼저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2003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여성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뭔가 이렇게 저의 논리를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던 의욕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는 저는 지금도 항상 청소년들한테는 관대해요. 네. 뭔가 좀 관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폭도 넓고 그리고 주변에도 청소년들하고 얘기할 때는 되게 좀 진지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대까지의 방황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소명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왜 그렇게 청소년을 중심으로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자녀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그런 욕구가 생겨요. 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성학자시니까 딸과 성평등에 대한 대화를 책으로 냈다면 저도 딸아이와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이름은 바꿨는데. 네. 근데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 그래가지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딸과의 대화식으로 했는데 소재는 달랐습니다. 이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회에 진일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청소년기에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가 노동 인권 그리고 하나가 이제 성평등에 관한 이 두 가지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쌓여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너무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느 시기부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이제 몇 가지 논리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는 이제 여자 남자가 훨씬 더 심하게 분리되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사실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평등은 조금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자애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성에 대한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뭔가 성에 대한 모든 얘기가 성적 자극이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성적 자극은 연애로 가고 연애를 하면 성관계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연장선상의 논리가 일단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면서 뭔가 이게 성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에 관한 진지한 얘기를 사실은 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 남녀의 성에 대한 얘기, 성폭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편견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마치 무기같이 갖기 쉬운 시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들어보는 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들이 이제 뭐 많은 딸들에게도 읽혀져야 하지만 많은 아들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광고를 미는 것으로. 근데 희한하게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폭력 문제를 꼭 결부시켜서 하거든요.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한테 더 해야 될 수업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오히려 성폭력 얘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유아기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뭐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그 교육 말고는 거의 사라져요. 네. 거의 사라지고요. 이렇게 진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 적은 별로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그 남자애들의 과잉 성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성은 아름다운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좀 역할을 맡기를 바라는 그러게 엄마들이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하여튼 연애 관계를 방지는 못하게, 하지 말라고는 정말 강경하게는 방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선진적으로는 그냥 그 남녀 관계나 이런 거나 뭐 성은 나쁜 건 아니야라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는 됐는데 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입시 시기에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이 엄마들의 이 굉장히 모순된 욕구가 깔려 있고 사실 그 바탕에 보면 그냥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조심해. 그러니까요. 네, 그거예요, 선생님. 맞아요. 성폭력 조심해야죠. 뭐 조심해야 된다는 논리가 가장 그냥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남자애들에게서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성폭력은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사실 별로 아니에요. 두려움도 별로 없으시고 관심사 아니고 여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얘가 이 집중력이 흐려지고 이상한 그 사춘기를 겪지 않을까, 아니 방황하는 사춘기를 겪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긍정적 토대 위에 여러 가지 뭐 그 가해 요소나 위험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모든 것의 어떤 관계성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어떤 위험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여아들에 대해서 그렇죠. 여아들의 성폭력 교육은 그게 강조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서 진짜 많이 놀랬던 게 이제 아동 성폭력이 이게 무지 많이 됐잖아요. 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활발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성폭력 얘기 이 보도 건수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 아동 성폭력 보도 건수는 거의 한 6, 7배 수준으로 올라가요. 네, 뭐 1,000몇백 건에서 9,000건 건까지 이상을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2012년 9월에 왜 나주 어린이 사건 있었죠. 그 사건 때는 그 한 달 총량이 다른 해에 한 해 총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 경각심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제 여아와 관련돼서는 성폭력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올라간 거예요. 네. 성폭력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올라가서 그런 불안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건강한 해결책을 집단이 찾는 방식보다는 내 아이한테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이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과제만 있고 그리고 이거는 괴물들이 주로 이제 저지르는 일이야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거의 이렇게 좀 배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아들한테 그러니까 성인 여성들한테 일어나는 왜 성폭력 통념들 있잖아요. 뭐 야한 옷이 뭐 누구 뭐 성폭력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통념들이 혹시나 아이한테 일어날지도 모르니까라는 전제하에 다 수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엄마들이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택배 아저씨 조심하는 게 이제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누구와 이제 길거리에서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 유괴하는 아저씨들 조심하라는 얘기하고 택배 아저씨 조심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옷차림 조심이에요. 아, 아이들에게도. 예. 아이들에게도 옷차림 조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지 입히고 뭐 속바지 입히고 그러니까 속바지를 여러 가지 이유로 입힐 수 있는데 뭔가 이 아이들에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남을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너무 많이 발견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상식적으로 성폭행이나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택배 아저씨라든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애꿎은 택배 아저씨가 왜 그 물망에 올라요? 그때 이제 왜 그 바바리맨이나 이런 얘기 그 텔레비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 한 번 택배라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한 그 저기 성폭력 범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저도 어느 지구에서 마포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그게 굉장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우리는 지금 성폭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만 거의 80%가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방송이나 이제 이런 쪽을 통해서 그래서 택배 아저씨 중심으로 많이 갔고요. 그게 택배 아저씨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그렇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거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 그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였는데 얼마나 그 문 잠그는 걸 단속을 시켰는지 엄마가 잠깐 문 밖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얘가 안에서 열 줄 모르는데 엄마가 열쇠를 안 갖고 나간 거야. 그래갖고 막 애는 안에서 울고 막 이랬던 사건을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의 경각심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택배 아저씨는 좀 그런 식으로 형성되었고 기존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대부분 여아를 상대로 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남성들의 젊거나 아니면 한 40대 정도의 남성들에 의한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극단적인 사건들은 거의 보도되는 사건이 거의 전부인 그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이미지, 가해자 이미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되게 불건강한 이제 이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아를 키우는데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8배나 9배가 될 정도로 그럼 그게 이제 일단 이명박이라는 개인의 퍼스널리티는 아닐 거고 어떤 극우나 보수화와 연관져서 그렇게 보수 세력이라든가 보수 정권이 특별히 성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보도되는 거는 뭐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의 존재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캠페인적 효과가 있는 거로 보통 정치 기술로서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범죄하고는 무관하게 그리고 실제 범죄율과는 또 무관하게 그런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 정부의 이게 이제 주도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라도 언론 매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은 엄청나게 높아졌죠. 네.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죠.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한 60년대 이후로 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통치에 이용한 특히 이제 우파적인 정권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통치술의 하나로서 이해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 특히 성폭력에서 아동 성폭력의 유괴와 이제 이 강간 사건이 제일 많이 이용되는데 왜냐하면 공감 얻기가 제일 쉽고 그렇죠. 불안을 쉽게 전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해결사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요소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되는데 저희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한 90년대까지는 거의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먹히는 문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뭔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식의 이슈들이 훨씬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들이 더 많이 동원되지 않았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2000년대 말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성폭력 이슈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는데 그중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김길태 사건은 초기에 사건이 났을 땐 전혀 보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무슨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 동아일보 일면에 이제 갑자기 사건과 무관하게 나오고 김길태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 사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잡히는 거는 잡혔으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KBS에서 아마 12꼭지인가 8꼭지인가 할 땐 30분 정도를 그거를 할애를 했었어요. KBS 9시 뉴스에서. 이제 그런 식의 집중력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때는 좀 상관관계가 너무 보이는 면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호법 그 청송에 그런 식의 것들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대책 속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불안이나 불만 요소들에 대한 이 관심의 유도라든가 아니면 뭐 적극적인 해결하는 모습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주도력 이런 것들 지도력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사회 불안 요소로서 많은 나라에서 성폭력 이슈들이 아주 홍역을 앓듯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내 자식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주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담론들이 잘 형성돼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한번 빡 터지면은 사형제 폐지? 맞아요. 이건 어떤 놈이 하는 소리야? 뭐 맞아, 이런 그렇죠. 거라든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CCTV 다 달아가지고 선생들을 다 조져야 돼. 이렇게도 딱 가버리는 뭔가 이제 좀 이성적인 어떤 해결 방안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 성폭력은요. 정말로 좀 섬세한 이해 능력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해결책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의 폭력이거든요. 네. 관계의 폭력이고 사실은 가치관의 폭력이고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요소들도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폭력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이렇게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서 지배력을 너무 갖게 됐을 때의 부작용은 정말로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희가 조두순 사건이 막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입을 보태고 있었던 사건이었을 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서울시에서 그 피해자 쉼터를 아파트에다 하나 이렇게 좀 그 제공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옮기려고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옮기려고 해서 피해자 쉼터, 친족 성폭력 피해자 쉼터죠. 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에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인데 옮기려고 했는데. 혐오 시설 들어온다고 민원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폭력 관련한 교육을 굉장히 뭐 상담소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날 때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거 날 때마다 혹시 후원이 좀 느나요? 아니면 관심이 좀 느나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로서 받아들이질 않고요. 그리고 언론도 너무 아직까지는 이제 언론은 사실은 성폭력을 보도하는 것이 무슨 굉장히 정의로운 일로서 단편적으로 이해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바뀐 게 언제냐면 나주 어린이 사건 때 언론이 인권 침해를 너무 심하게 했었어요. 그 가족을 거의 파괴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자정하는 느낌이 생겼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각성이 거의 없었어요. 메이저 언론이나 아니면 소규모 언론이나 상관없이 그냥 성폭력 보도는 하면 좋은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있었죠.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멘트를 따거나 뭐 이제 신문에 헤드카피라 그러나요? 제목을 따거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즐기는 느낌? 그런 어떤 보도를 너무 심했죠. 그쵸, 어떤 성의 상품화에 네. 가까운 이미지를 막 연상작용을 막 하는 예.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나주 어린이 사건에서는 뭐 이불째 들고 예. 가요. 네. 애를 표현할 때 꼭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언니가 당했을 뻔했다. 그거 네. 언니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국민들이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권 말씀하셨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음. 사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견딜 수가 없어요. 2차 가해가 네, 거의 2차 언론을 가해가- 통해서 일어난다고 예, 봐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사건 이름도 무슨 그 피해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누구 사건 이런 식으로 예. 그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대반사가 다 그런 식으로 그랬던 보도가 것도 예. 있었고요. 사실 이제 한 단적인 사례를 보면 그때 아동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랬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한 보도를 냈었어요. 보도를 냈었는데 그 보도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였는데 사실 이제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가 높아요. 네. 그건 높다는 거는 그 사회가 더 문제가 많은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사건화되었다라는 거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 6, 7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쪽 나라는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한 네. 이제 발생률인 거죠. 우리는 거의 모르는 사람밖에 신고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주변에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고를 못하죠. 못하는 아는 사람들인데 그걸 놓고 어떤 이제 여러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모든 신문을 제가 다 체크해 본 건 아닙니다만 여러 신문에서 보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때는 이제 왜 성폭력이 막 늘고 있다는 걸 막 이걸 이제 언론은 막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좀 줄어드니까 그건 싹 빼고 그게 핵심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여가부의 발표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이제 방점이 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이 발생률이 늘고 있다. 네. 가장 늘고 있는 나라로서 이제 그 나라는 뭐 2, 3%밖에 안 느는데 우리나라가 뭐 10몇 프로가 늘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극단적인 두려움이라든가 이 성폭력 관련해서 극단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요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컸지만 네. 이 성폭력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이렇게 이 통념과 가치관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게 이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제까지 너무 많았죠. 저는 사실 정부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한참 그 여아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여성가족부에서 네. 공익 광고를 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밤길에 아이 혼자 앉아 있다가 애가 싹 없어지는 장면을 너무 그 무서운 끔찍한 장면을 내보내면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뭔가 죄를 묻는 듯한 그러고 나니까 모든 나머지 엄마들은 우리 애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아이를 꼭 붙들고 살아야 돼. 아니, 저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제 성폭력 관련한 제가 군대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다가 제 딸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성폭력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전에 이제 군대 성폭력 관련한 이제 조사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뭐였느냐면은 제 그 딸이 이제 대학교 수시 시험을 보러 갔어야 하는 그날이었어요. 네. 근데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때 왜 로또 당첨하듯이 수시 보을 때 한 4만 명, 5만 명이 지원하고 네. 그럴 때였는데요. 1시간에 1m를 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시험을 못 칠 수도 있겠구나. 거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눈물이 날 지경의 상황이었는데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오토바이였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어느 데 수시를 보려고 하시냐 그래서 그렇다고 얘 좀 태워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거기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애가 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직장에 그때 저희가 뭐 시험 뭐 하여튼 게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여러 팀의 모임을 그날 만났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생각한 건 야, 너
굉장히 기지가 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생각했니? 이제 이런 식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너 미쳤니? 뭘 믿고? 저는 그때 그러니까 거의 제가 만났던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인 여성들의 모두 다 한결같은 반응이 그거였어요. 너 미쳤니?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아니 우리나라 같은 정서에서 대학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그런 생각을 순간 하면서 아침 8시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길래 밤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상작용에 의해서 밤이 많이 떠오르지만 아침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대로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런 쉽게 얘기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내면에 그냥 많은 게 생각 안 해보고 이렇게 떠올렸던 반응인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단독주택에 산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러움 이전에 제일 먼저 다들 걱정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타당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는 듯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딸 어떻게 다녀?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러니까 여와 관련돼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선순위로서 이거를 두어야 하고 그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이전의 문제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성폭력이 옛날보다 늘었느냐 그거는 아무도 증명하긴 힘들어요. 범죄 수는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벌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여러 가지 옛날엔 성폭력이 아니던 게 지금 성폭력이 된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고율은 확실히 늘었어요. 옛날보다는 여성이나 뭐 이렇게 남성은 아직 남성 피해자는 신고를 많이 안 하는데 여성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좀 변했죠. 그런데 늘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인터넷 관련한 이런 어떤 범죄 쪽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저는 훨씬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남녀 간의 관계의 질도 많이 변했고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제가 주변에 뭐 강간당해서 결혼한 사람 너무 많고 그냥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공포가 이제 새로 각인되는 것. 물론 이제 여자가 성폭력에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굉장히 오래된 두려움이죠. 네. 본질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두려움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아동까지도 확대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극단화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제가 그때 여대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성폭력을 당하느니 자기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네. 제가 칼을 저한테 들이댔는데 제가 칼날을 잡고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 그 생각이 강간을 당하느니 내가 이 칼에 찔려 죽는 게 낫지.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니 정말 강간으로 피해를 입는 게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예. 사실은 성폭력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친족 성폭력 발생 비율도 너무 높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아동기가 성폭력에서 아동 성폭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서는 일단 본인이 얼마나 취약한가가 성폭력 가해자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아동은 굉장히 많이 성폭력을 당합니다. 당하고 그거는 부모가 조심하든 조심하지 않아든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마치 막 절대 겪을 수 없는 일, 겪으면 막 인생이 무너지는 일, 막 이런 식의 가치관을 너무 이제 두려움 속에 많이 이렇게 접합시키면서 이제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게 극단적인 문제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셨듯이 죽는 게 낫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조금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작년에 어떤 게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이제 누가 좀 저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좀 들어봐 달라고 해서 이제 찾아서 들었던 거였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성고문 사건을 겪고 이렇게 쓴 책에 관해서 다시 리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여자분이 젊은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뭐 제 이름을 막 권인수, 권양숙 막 이런 거 권인수 아니 그거 여사님을 또 왜고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재미 아니 뭐 재미로서 저도 예전에 박홍순과 박홍을 헷갈려서 말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인상도 좋고 인상도 조금 비슷하세요. 아 제가 그 박홍 총장하고 비슷해요. 아니 나쁜 인상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다가 뭐 굉장히 뭐 이제 그걸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이 뭐 굉장히 엄청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하니까 그러게요. 이 여성은 인생 망쳤잖아요. 인생 망칠 일이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뭐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나는 인생을 망쳤구나. 인생을 망친 인생을 얼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살고 있구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있겠는데 뭐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을 내리는 식이 너무 당연한 마치 피해자를 옹호하는 관점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나중에 4월에 발표를 하긴 할 건데 피해자다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식의 경험을 들어서 피해 의식들이 형성되는가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이제 굉장히 큰 연구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성폭력 상담소 연구소를 하고 있어서 보면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뭐 강간을 당했든 안 당했든 제일 이제 피해로서, 그러니까 당장 피해를 당했을 때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있겠죠. 그리고 공포라든가 뭐 당혹감이라든가 뭐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이 나의 피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1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 경험에서 오는 피해는 거의 없어요. 네. 그것만으로 형성되진 않아요. 막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평가하는 그것에 의한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실수로 한 말 같은 네 인생은 망친 인생이야 세상에. 그 피해자는 피해자로서만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삶. 그런 식의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고 주변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아이고 내 딸 인생 망했네 이런 식으로 엄마가 반응하게 하고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상처로서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없게 자기 삶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만 하더라도 뭐 그런 적이 많잖아요. 아이가 뭐 중고등학생이면은 특히 이제 중2병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밤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자꾸 전화하면은 친구랑 놀다가 짜증 나잖아요. 꺼버리거든요. 배터리 빼버리거든요, 핸드폰. 그리고 한 막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보통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나죠. 지금 위험하게 이 시간에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좀 늦게 오면 어때? 애들이 늦게 오고 또 애들하고 노는 거지. 하다가 보면 또 말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꼭 나오는 게 그러다가 위험한 일 당하면 뭐 그러면 이제 성폭력 얘기가 그쵸. 나오는 성폭력에 거죠. 대한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물론 분노스럽고 수치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 할 때 그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나라. 깨어있는 자예요. 굉장히 색다른.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또 막 화를 내고 주변 친구들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주로 욕을 먹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또 꼭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뭐 귀가 시간이라는 걸 통제해야 되는 이제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하죠. 지금 저는 박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데 그런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폭력 발생률과 관련이 얼마나 높은 제스처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좀 판단들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판단들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는 성폭력이 만약에 의도하든 발생했었을 때, 의도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하여튼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고 자기의 삶을 이겨내는 데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 두려움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불안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삶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감지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은 다 있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인간으로서는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극도의 불안은 사실 그런 능력도 못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렇게 사람이 자신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 대처 능력도 훨씬 좋아요. 네.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맥락 속에서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가 성폭력 방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주로 이제 밤 12시 스토리는 이제 골목길 스토리죠. 누가 이렇게 확 끌고 가는 스토리. 네. 전혀 안 발생하는 건 아닌데 모든 여성이 그 두려움으로 공공장소엔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그럼 성폭력이 안 발생하네. 아프가니스탄은 안 발생하냐. 이런 논리들이 이제 막 계속 전개가 되는데.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고. 진짜.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뭐 그렇게 막 여자들이 많이 가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성폭력은 더 무섭게 발생하죠. 네. 더 왜냐하면 이제 아는 사람 관계에서 이 여성은 굉장히 약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약자적 지위는 무섭게 이용돼요. 성폭력에는. 무섭게 이용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통념이 사실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이상하게 성폭력은 유난히 더 그래요. 이 공포라는 부분들이 너무 가혹하게 들어와 있고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이 특히 여성에게는 그런 식의 전제가 너무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합리적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미국의 그 뭐 이렇게 이제 연쇄 강간범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골목길 스토리에 나오는 예.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이게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를 고르느냐.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누가 골라지는가에 관해서. 근데 아주 옷을 이렇게 막 야하게 입은 여자와 아주 이제 싸맨 여자와 이렇게 막 그 어떤 사람이 더 너는 고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누굴 더 많이 고른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약해 보이는. 정답을 아시네요. 누가 약해 보였을 것 같으세요? 누가 약해 보였을 것 같으세요?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당황해하거나 그 느낌도 전달. 왜 사람의 눈빛이나 이런 그것도 맞는 저 얘기고요. 개인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예.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꾸미고 이러면은 반항할 것 같아요. 외려. 정확하세요. 네, 외려 막 둘둘 싸매면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순종적이고. 쟤는 시도해도 말을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야하게 옷을 입은 여자들은 구두를 벗어라도 자기 그러니까 때릴 셀 것 같잖아요. 일단. 그리고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성에 대해서 당당할 것 같으니까 왠지. 이제 그 사람들의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콘텍스트는 다 있는데 문화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은 있는데 둘둘 싸맨 사람은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뭔가 순종적이고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경험을. 그 사람들이 더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누구나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 가해자도 다 계산하고 누구나 다 계산해요. 자기에게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심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성폭력과 관련된 재반의 통념들은 참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죠. 이제 이거를 뭐 다음 주제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엄청난 이제 선정적인 어떤 보도들이 남성들에게 야 정말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인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폭력을 같이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건가 이렇게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지나가다 탁 건드리면 이러다가 내가 또 무슨 성희롱했다고 욕 먹겠네? 그러다가 이러면 그래 나 성폭력 아니야? 막 이런 식의 굉장히 과도한 방어의식이죠. 네, 이런 인식으로 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아무튼 이 선정적인 보도 문제, 이게 언론의 이런 보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평가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이나 굉장히 역할이 큰 것 같고요. 네. 네, 방송이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좀 저는 요번에 이제 그나마 미생에서 조금 다뤘잖아요. 네. 성폭력이 약간 구조적인 네. 회사 내 성희롱의 구조적인 맥락 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희롱에 관해서 뭐 한 번 건드렸다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걸 좀 다뤘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성폭력을 좀 이해하고 이 가해자라는 것들에 대해 가해자로 몰리는 것이 그런 식의 어떤 게 뭐 김길태나 조두순 같은 가해자가 아니라 굉장히 관계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막 굉장히 방어적인 수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는 요소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죠. 근데 확실히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남성이나 언론에서 희화화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엄청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 뭐 이런 것도 걸려? 저런 것도 걸려? 맞아요. 맞아요. 한 대 툭 쳐도 걸려? 네. 아니 그런 게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희롱을 하면서 자기가 이게 희롱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상식적으로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그동안 쭉 활동해 오면서 자기 권리 의식이 많은 여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오래 관계된 사람들은 격이 없이 지내고 툭툭 치기도 하고 막 할 텐데 그런 거로 너 왜 성희롱한 입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신체적 적촉을 가지고 누가 성희롱이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거는 정말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노골적인 경우도 많고 제 딸의 친구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말 남성 중심적인 조직인데 여성들이 굉장히 수가 적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임금이 높은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 종일 성희롱을 당한대요. 거의. 그러니까 나날이 그렇대요. 근데 다 참고는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 매스큘린한 그런 조직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말도 못해요. 근데 거의 드러나지 않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걸 드러냈었을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가해자보단 피해자를 훨씬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 회사 조직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피해자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하는 성희롱은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몇 프로는 있을 수 있겠죠. 언제나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감이 있거나 이게 사실은 회사를 그만둘 각오까지 하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어서 거의 순직하는 느낌인 경우들 진짜 많아요. 이게 저런 인간 유형 중에서도 보면 정의롭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간 유형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그런 유형에 속하면서 좀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근데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희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가 성희롱이 될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위의 성희롱이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됐을 경우에 얼마 전에 또 기간제 나타나죠. 여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뭐 사건도 다 그런. 정말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바스러운 인식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성희롱은 성차별의 어떤 다른 표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요소들은 다 이제 빠져버리고 이제 본인이 느끼면 성희롱이다. 이거 하나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이제 이 백래시라 그러나요?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남자들 술자리 안주로 많이 얘기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요즘 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성평등 어떤 그 수준에 대한 약간 우리 사회에 착시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히 세졌다고 보고 있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역차별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뭐 심지어는 일베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뭐 여성 혐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된장녀, 김치녀 이런 이제 여성들을 굉장히 그 혐오하는 어떤 그렇죠. 개념들이 새로 창출되고 있는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는 저는 그분의 칼럼을 처음부터까지 꼼꼼히 다시 읽었는데도 도대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김모군이 터키로 갔는데 IS로 간 이유가 난 페미니스트가 싫어서이다. 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래서 IS보다 페미니스트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냥 이런 페미니스트 논리적인 아니고 문해화적 페미니스트라고 이런 했더라고요. 어떤 논리적 비약이 가능한 이런 어떤 현상을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사실 이 문제가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에 약간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일단 되지 소개를 않을까. 드리면 그분의 논리를 가만 보니까요. 네. 글을 보니까 페미니스트와 문해화적 페미니스트를 구분했죠, 이거. 구분하더라고요. 페미니스트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68 혁명에서 어떤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했던 그런 사회 구조적인 운동들, 이걸 이제 페미니스트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화적 페미니스트라고 또 별도로 구별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표현으로 하면 밥그릇 싸움. 그러니까 남자들을 공격해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여자가 차지하는 식의 페미니스트. 이걸 이제 문해화적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을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 이렇게 규정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일종의 여성의 남의 빵이 커 보이니까 그걸 뺏으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건 오히려 IS보다 더 나쁜 거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논리예요. 남녀 평등의 과정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이 사실은 이 많은 뭐 여성 혐오라든가 역차별론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경쟁적인 요소는 좀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이 좋은 직종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직종에 여성들이 거의 진출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히 뭐 시험 쳐서 가는 전문직 분야에는 여성들이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 있긴 할 텐데 하여튼 그 여성 혐오라는 거는 이제 성차별,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에서는 언제나 존재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차별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성에 대한 여성의 통제가 많이 마련되어지고 그러려면 여성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규범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행동을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누르는 그런 식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으면 괜찮지만 여자가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면 왠지 누구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이제 이런 게 보이듯이 그런 식의 굉장히 여성을 둘러싼 섬세한 어떤 이 기준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는 인종차별주의 사회에 가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 간에 이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사회에 가보면 흑인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혐오가 만들어져 있죠. 다양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많은 저 사람들은 뭐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게으르고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지 백인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혐오 현상은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데 차별 당하는 자한테 항상 좀 달라붙어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는 항상 미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저기 정말 그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저 깜짝 놀랐던 게 노동운동을 좀 했었는데 노동운동이 굉장히 페미니즘을 미워하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활동가든 남성 활동가든 상관없이 다 서로 같이 다 미워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막 너무 뭐 여성학하는 사람이 어떻다 그래서 그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너 어떤 여성학하는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까지 여성학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 공부한 하나의 화두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여성학하거나 페미니즘을 왜 이렇게 미워할까? 가 저희 가장 중요한 어떤 이렇게 사고의 하나의 큰 화두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나 뭐 군사주의를 보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였던 면들이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집단성이 강조되고 이러는 데에서는 이제 주로 여성을 많이 이제 여성을 통해서 뭔가 상징화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화들이 일어나는데 한국의 경우에 최근의 흐름은 조금 독특하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혐오는 항상 있어 왔는데 여성 혐오라고 이렇게 대중적 현상으로 얘기되는 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여성을 혐오하지만 여성 혐오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나 어떤 감정적 정서 이렇게 특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눌러대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혐오한다. 왜냐하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회적 약자인데 그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막 혐오한다라고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느낌? 그거는 굉장히 낯설은 현상이죠. 좀 새로운 현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팝칼럼니스트 김모 씨 네네. 그분 논리 속에 이미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막연한 의미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성한테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서 맞아요. 남성들이 누리던 우위 이건 양보 못 하겠다라는 심보가 아닌가. 근데 평등은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동안 남녀가 불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많은 걸 경제적으로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평등해지면 거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잃는 게 당연하고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무직이라고 말하는 직종에 여성 취업률이 20%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한 45% 되는데 그다음에 남녀 임금 격차도 거의 39%에서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직도 OECD 꼴찌고 아직도 이 경제적인 면에서 남성들의 부당한 우위가 극심한 나라인데 그거 좀 고쳐보자는 것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다른 요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나라예요. 여성과 관련해서 성폭력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이제 막 뭐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여자아이들의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하는 네. 모습도 많이 올라왔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되는 듯한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굉장히 주장이 강한 듯한데 한편에서 이제 이 뭐 일베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모습은 그 여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의존적이다라는 거에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한 것이 김치녀가 이제 대표적인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외모를 가지고 남자한테 이제 등에 업혀 살려고 한다. 20대 여자들이 뭐 음식값도 안 내려고 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너무 싸가지 없이 군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뭔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장은 많은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로서 이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50%를 제대로 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거의 90년대 이후로 거의 늘고 있지 않거든요. 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반면에 삶의 모습은 굉장히 사실은 전업주부 위주의 패러다임에 그냥 갇혀 있어요. 사실은 일하는 여성이라는 그런 식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들의 삶을 별로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그렇게 막 외모가 너무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남녀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당당하지 못한 약간 의존하거나 너무 과잉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이 관계에서 뭔가 여자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뺏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20대의 관계. 20대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 여성들이 자기 삶의 어떤 일하는 여성으로서 커리어 여성으로서의 자기 삶의 미래를 많이 갖지 못해요, 사실. 네. 오히려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너무 이렇게 된장녀 같은 이런 식의 모습들이 많이 출현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자기 삶을 기획할 수밖에 없게 된장녀는 거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조건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조건이 한정되어지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보호받는 존재로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의존하고 보호받는 존재, 거기다 이제 심지어 군대도 안 가는 여성들. 네. 이게 겹쳐지면서 특히 이제 이게 20대 여성에게 굉장히 집중되거든요, 분노가. 네. 근데 20대
20대는 정말 여성학을 가르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사실은. 남자들은 굉장히 역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듯한 느낌 들고 대학교 때 대학생들이 남녀가 이렇게 사귀는 모습은 그렇게 대등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여학생들이 남학생과의 관계에서 뭔가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오빠 문화가 그렇게 지배적인 이유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20대 여성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한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저에는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그쪽 영역으로 진출하지 못한 여성들의 굉장히 분열되고 모순된 모습들에 의해서 혐오가 조장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그 사회적인 착시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또 언론의 한 그 역할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사법고시에 여성들 몇 명 패스됐고 사회의 어떤 고위층에 어디에 여성들이 들어갔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직종들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조직 내 위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어떤 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도전을 통해서 어떤 그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제 소위 이제 사자가 붙는 직업들이 대부분 그런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계가 있는 조직 질서 안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취업률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정말 0. 몇 퍼센트 이렇게밖에 안 되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언론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가속화된 것처럼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고학력 많은 공부를 했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시간제 일자리만 왕창 늘려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냐.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완전히 얽혀 있어서 여성들의 20대 여성들의 모습들이 정말 분열적이에요. 정말로 분열적이어서 그 모습에 대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막 근거를 만드는 거죠. 비난할 근거는 저는 있다고 봐요. 겉으로 보면 정말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마땅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분명히 너무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업주부 힘이 너무 세죠. 전업주부적 삶에 대한 이 틀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또 강해지면서 자녀 교육에 집착하면서 또 다른 그럼요. 사실은 이 자녀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요. 고학력에 조금 있는 그러니까 중산층의 이제 뭐 시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6, 7살 때까지는 버텨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애들의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몰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도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때 이제 확 이탈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이 여성들의 모습의 부정적인 현상을 꼽으려면 저도 뭐 수만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고학력의 여성들 그리고 대학교 때 학생들한테 1학년 애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손들어 이제 물어보면 커리어를 위해서 네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이제 그런 쪽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의욕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다 있다 그래요. 커리어 욕망이 너무너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은 정말 그 애들 나중에 다 보면 다 비정규직이에요. 저희 학교 정도 되는 애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결혼했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직장에 있다가 여성들이 자기에게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때려치려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바보죠. 그쵸? 스스로가 이 직장에서 비전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뭐 실제 그 통계적으로도 그 기업 내 임원직, 고위 임원직 비율이 무슨 유럽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를 이 남자들이 모르고요. 또 하나는 그 김모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많은 그 회자되는 논란 중에 왜 군 가산점 뭐 1, 2% 점수 더 받는 게 뭐 대수라고 그것조차 안 주려고 하냐. 근데 그건 취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대입 시험도 0. 몇 프로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그럼요. 갈리는데 이건 뭐 너무 크죠. 취업 시험은 더더욱 진짜 그 1% 이하의 점수대에서 다 결정나는 판에 2%의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 이건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좋다? 뺏어가겠다는 논리인데.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군 가산점제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심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이 이제 징병제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 남성들이 2년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거는 분명히 희생이죠. 그 개인의 관점에서 분명히 맞습니다. 희생이죠. 그 희생이라는 논리를 그 징병 우리나라 같이 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긴장 상황이 항상 있는 나라에서 극복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 사회적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거든요. 약자 집단은 아니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다른 약자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가 이제 이 취업 현실에서 여성은 정말 개선되지 않은 약자예요, 사실은. 네. 그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면서 여기 줄 수는 없는 그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균형의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그 주장을 해왔었어요. 좀 다른 대안을 만들어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추려내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 군가산점제는 돈이 한 푼도 안 되거든요. 예. 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조금만 하려고 하다 몇 천억씩 들어요. 네. 몇 천억씩 드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좀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군 가산점제는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그 전에 99년도까지 실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61년도인가 그때 도입돼서 이제 30년 정도 이어져 오면서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확대되었었냐면 의사들 전문의 배당하는 데까지 확대되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좋은 뭐라 그러죠? 좋은 과로 가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되었던 문제여서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사회가 그 군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논쟁이 이건 거예요. 네. 근데 유일하게 하고 있는 논쟁이 어쩜 매년 똑같을 수가 있는지가 저는 너무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어쩜 이걸 받으면서 이제는 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의 아니 근데 그게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이제 청년들을 2년 동안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갈 때쯤은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을 이렇게 만드는 적금 뭐 이런 걸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갔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의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시켜 주려든지 이런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이제 예산 싸움이고 그 싸움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의 화살을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여성에게 군가산점제로 들고 이게 이제 감정적인 보상이 가장 크니까 왜냐하면 너무 논란이 많았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감정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갖다 주는 이 보상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뭐 그건 한편에서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회가 징병제를 논하는데 징병제는 정말로 이게 시민들이 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가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징병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뜨거운 강제성이 있는 시민들이 가는 거여서 굉장히 다양하게 시민들의 참여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하고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인가 그 시민들 개인에게도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제도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민의 개입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화살인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제도인데 우리는 이제 너무 안보 논리가 강하다 보니까 안보 논리가 강하고 징병제라는 것이 이렇게 시민의 개입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그런 식의 이 상상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놀려왔던 이 욕구 하나로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하기 훈련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좀 많이 흘러서 네. 오늘 이 문제는 꼭 좀 다루고 싶어가지고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간통죄 관련해서 네. 위헌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둘러싸고 사실 그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표출됐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다니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고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가정을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어떤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위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간통죄 폐지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고 좀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의미를 정리해 보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사실 관심이 어느 쪽에 많이 가 있냐면요. 한 사회가 이제 특히 여성학적 입장, 여성의 관점에서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제도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획들이 전업주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제도에서도 이제 결혼제도는 또 다른 면이 있지만 결혼제도 안에서 전업주부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은 회의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간통제도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지만 그도 기존 이제까지 가장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명분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주부를 보호하는 네. 주부의 어떤 자기 보호권으로서의 활약에 대한 어떤 방점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이렇게 안착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사회적 고용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고용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도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보장되는 식으로 가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일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에서 굉장히 근원적으로 저는 방해가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과 미국이 굉장히 달라요. 스웨덴은 사실은 전업주부 패러다임을 포기한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회에서 뭐 자기의 모성권을 실현하든 어떤 부성권을 실현하든 간에 그것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결혼제도의 위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재산 분할권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호권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가 책임질 것을 책임지는 방식 속에서 이제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을 네. 보호하는 방식이고 그중에서 굉장히 전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전업주부로서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사실 그런 식의 삶.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로서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결혼제도라는 것들을 전업주부를 강조하고 네. 위자료 같은 거 엄청 이제 때려붓고 반씩 나눠 갖고 막 이런 식으로 결혼 제도를 선택한 여성을 보호하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여성, 아이를 대신 키운 여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의 패러다임을 네, 받아들인 거죠. 저는 미국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그나마 이제 미국은 개인주의적 사고라도 굉장히 많은 사회여서 그러면서 여성들이 또 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고 솔직한 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여기서 미국을 얘기를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저는 하여튼 어떤 제도로 가든 간에 우리 사회가 전업주부의 위주, 전업주부의 어떤 삶이 보호받는 형식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뭐 다른 여성학자들하고 동의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반대하는 편이고 간통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개개인 여성에게는 되게 힘들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식으로 보호받는 그런 식으로 여성이 자기의 권익이 보호되는 선택들은 저는 전체 여성에게는 굉장히 위해를 주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은 간통죄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저희 때는 이제 대부분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사기죄 아니면 간통이에요. 네. 특히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유원지 간통이라고 엄청나게 숫자가 느는데 적발이 쉬운 계절이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그 대체적인 전업주부가 보호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너무 큰 어떤 낙인이 찍힌 수많은 여성들 거기에 간녀로 들어오신 네.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그 한쪽 여성의 보호가 막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가 더 이렇게 보편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간통죄 위원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개의 고리가 네. 쭉 얽혀져 있고 네. 간통죄 폐지가 딱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이게 옳았냐 글렀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업주부 패러다임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어떤 여성들의 노동권을 더욱더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담론이 확산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보통 남자들 중에 열받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감옥 얘기하셨는데요. 네. 감옥에서 여성들이 그 간통으로 들어와서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감옥 생활하면서 파괴되고. 남자 간통으로 들어오잖아요. 죽어요. 그 남자 다른 애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렇게 바람 내 가장이 깰 수 있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허구적이고 허위가 숨어 있는 것이 그동안 가부장제 사회 또 이렇게 우리 수십 년간의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요 남성들은 언제든지 완전 범죄로 바람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럼요. 성산업 예전에 형사정책연구원 그 네. 통계 보니까 한국 그 매춘 관련 그 여성을 한 150만 명 추산을 하더라고요. 15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20, 30대 인구 통계상 10명 중에 1명이 넘어요. 그러면 웬만한 남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돈만 있으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만약 콘외로 뭔가 관계를 가지려면은 이걸 들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방식이야. 현재 간통죄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간통죄는 남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은 사회 구조와 함께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헌재 판결이 보수적인 헌재가 왜 저런 판결 내렸지라고 의아했는데 전 그거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해왔던 보수적인 판결의 연장선이고 사실은 가장 보수다운 판결이다. 그럼 그전에는 보수도 아닌 거죠. 이거는 복지 논리로 했던 건데 이게 진짜 진보적으로 가려면은 단순히 간통죄 폐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가 아니라 전 그래요. 이게 차라리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되고 공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입법이든 헌법적 판단이든 이렇게 갔으면 우리는 진보적이라고 말하겠죠. 아는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진보적이라고 말이야. 평생 동안 끝까지 그 사랑과 애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 제도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그 또 다른 선택을 못 하니까 아예 국가가 20년 살면 전부 다 강제로 일단 이혼을 시키고 그래도 계속 살려면 다시 살고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살인죄도 보통은 1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잖아요. 사람 죽여도 15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자, 우리 너무 나가지 맙시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개인의 선택은 선택인데 국가가 주도해야 될 방향은 저는 이렇게 개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통죄는 남성들에게는 소유권, 여성들에게는 생존권 이런 문제가 작용을 하지 않았었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일부 여성에게 생존권이었죠. 일부 여성에게 생존권의 문제로. 예. 아무튼 뭐 1시간 좀 넘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무리
말씀을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라기보다는 이제 네. 지금 막 발생하고 네. 있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풀기를 위한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박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저요. 네. 사실은 뭐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요. 여성에 대한 차별 혹은 남성 우월주의가 1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여성이겠지만 사실은 남성도 그 피해의 한 부분임을 부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성 우월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또 그 끊임없는 노동 속에 자기를 꼬라박아야 되고 또 자기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페미니즘이고 양성평등이 아닌가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답안지에 나올 법한 말. 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선생님의 말씀. 아니, 별 말이 없는데요. 근데 네. 박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좀 제가 들어본 남성들 중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 멘트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 일부 멘트가 네. 되게 이거는 저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기존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익숙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거나 결이 다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비난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되게 쉽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논리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좌충우돌이고 굉장히 격해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항상 좀 극단화되어지는 지점들도 항상 있을 수 있고요. 주장이 극단화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유혈함인지 뭐가 타협인지 알 수 없는 요소들도 항상 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이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성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내면화되어 있는 면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들춰내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소 같은데 이렇게 뭐 학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또 과장되게 막 이렇게 뭐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검열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또 너무 긁어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 관계성에서 좀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꼭 옳지 않아라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미니즘이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를 경우들이나 아니면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뭐 페미니즘이 뭐 항상 뭐 옳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강력한 가부장제를 가졌던 극단적인 가부장제를 가졌던 경험을 했고 일본 지배 시대가 별로 그걸 전혀 완화시키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부터 뭐 좌우 대립이 들어오고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었고 집단주의적 흐름이 너무 강한 사회예요. 그런 모든 사회에서는 여성의 문제나 여성 얘기가 하기가 아주 척박한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의 이 당장의 불편함이 너무 당연하고 근데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 남성의 모습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저는 남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많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 증명을 못하고 자기 확인을 못하고 서열 속에서 이렇게 위치를 못 잡고 있지 못한 그런 불안한 모습이 유독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 불안하고 힘든 모습이 사실은 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나의 이렇게 닫힌 관점에 의해서 그리고 이 고정적인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가치가 충돌하면 불편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네. 또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 이성의 어떤 능력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낄 때 불편한 게 싫은 게 아니라 왜 불편하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너무 과잉 방어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뭔가 이게 과잉 방어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마 김태훈 씨 논리도 나는 그런 속에서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기의 좀 개별적 몇몇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불편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계속 그렇지 않을까요? 네. 불편한 걸 같이 그러면 즐기면서 극복해 볼까요? 피할 수 없다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모레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2005년 유엔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의 대표 슬로건을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고 했다네요. 우리 다 같이 진보하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들여다보고 함께 이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